그때 내 옆자리에 앉았던 H는 나와 달리 스웨덴 말을 아주 잘했다. 어쨌든 내 눈에는 그러했다. 유태인 엄마와 비유태인 아빠 사이에 태어난 H는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나에게 인사를 했다. H가 하는 스웨덴 말이 문법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들만 늘어놓는지 등을 판단할 정도의 능력도 전혀 없었던 나에게는, 한마디로 형편없는 스웨덴어 실력을 가진 나에게는 H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친구 H가 하는 발음, 억양 등등을 그대로 따라하고자 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았다. 무척 친절하고 개방된 성격의 소유자였던 H가 우연한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고향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아니, 자신의 아빠 엄마 연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히피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H의 아버지는 스웨덴 사람이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스웨덴에서 졸업하고 세계 여행 중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어 젊은 나이에 그곳에 정착을 했고, 현지의 한 유태인 출신 이스라엘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아이들을 아주 많이 낳았고 시골의 한 마을에 정착을 했다고 한다. 그 마을은 아주 특이한 곳이었다. 비유태인들과 유태인들이 그들의 종교나 과거 조상들의 정치적 갈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중립적인 곳이었으며, 바로 중립을 지향하는, 아니 지향하고자 노력했던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19살이 될 때까지 자란 H는 20살 생일을 맞기 전에 아버지의 모국인 스웨덴으로 이주했다. H는 스웨덴에서 접한 신문이나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이스라엘 문제, 해외 정세나 외교 정치 기사들에서 꽤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아버지가 스웨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고 생활에서 쓰이는 실용 스웨덴어를 할 수 있었던 H는 의외로 스웨덴 신문 기사 독해를 위해 늘 사전을 찾아서 어려운 단어들을 공부해야만 했다. 그렇게 H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에 대해 자신의 고향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기사들을, 스웨덴에서 다른 시각으로 다루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기 시작했고 아주 힘들어했고 슬퍼했다. H가 영어든 스웨덴어를 할 때 내는 유태인들 특유의 발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한 발음을 들을 때마다 과거 유태인 출신 러시아의 지인들의 아주 특이한 R 발음을 기억해내곤 했다. H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의외로 나와 관심 분야가 비슷해 우리는 가끔 만나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었다. 춤을 좋아했던 나, 그리고 또 춤을 좋아했던 H. 우리는 친구들과 가지는 술자리가 2차, 3차로 이어질 땐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는 곳으로 향하곤 했다. 그렇게 서로의 삶으로 각기 바쁘게 지내던 중 스웨덴 공영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H가 나와 정치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방송에 출연해 H가 스웨덴 시청자들에게 하는 말들은 나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았다. H의 가정사, 이스라엘 마을 이야기, 행복했던 어린 시절, 종교와 관계없이 과거 정치 외교 갈등과 관계없이 친하게 잘 지내는 유태인, 비유태인 가정들, 그리고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평화롭게 뛰어놀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파티를 열었던 기억과 추억들. H는 그러한 평범하지만 아주 특이한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나에겐 H의 TV 담화 내용 그 자체가 신기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레파토리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내용이니까 나에겐 그저 H가, 내가 아는 H가 그렇게 큰 방송에 나가서 특별한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프로그램용 소파에 멋지게 앉아 스웨덴의 유명한 사회자 옆에 떡하니 앉아 무덤덤하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늘었던 스웨덴 말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는 게 그저 자랑스럽고 신기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뒤 다른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H가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충격이었다. 왜 H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창창한 미래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났는지가 이해되지 않았고 또 믿어지지가 않았다. H가 가끔 끼던 금태 안경, 선명하고 화려한 색의 털 스웨터,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특이한 디자인의 바지, 패션 감각이 뛰어나 언제나 멋있게 코디에 입던 코트들이며 겸손하고 개방적이던 모습, 그리고 열심히 스웨덴어 사전을 뒤적여가며 읽던 스웨덴 신문 기사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내 기억 속에는 남아있다.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업무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던 A는 참 부침성이 좋은 직장 동료였다. 그때 당시 우리는 꽤 까다로운 프로젝트에서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다. 서로의 일을 분담하고 난 후, 이제는 당분간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일주일 정도쯤 지나서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일 진행을 위해 미팅 날짜를 정했다. 그 미팅 날짜가 되어 A의 사무실로 갔던 나는 A의 새파래진 얼굴을 보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A는 자신의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고는 코트를 손에 쥐고 사무실을 나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늘 미팅은 못할 것 같다고, 그리고 아마 당분간 회사에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A는 몇 주간 자리를 비웠고 나는 A의 대행인과 프로젝트를 같이 마무리하게 되었다. 시간이 꽤 흘러 다시 출근을 하게 된 A는 나에게 점심을 제안해 왔고 우리는 다시 만났다. A가 입을 떼기 시작했다. A의 하나뿐인 여동생의 아들이 바로 그날 스스로의 생을 마감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A의 하나뿐인 조카, 그 조카는 아직도 10대였다. 아직도 어렸다.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팠다. 나를 더 슬프게 했던 이야기는 이 모든 일이 조카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일어났다고 했다. 나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저 A가 하는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장례식을 치렀고 조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봐야만 했고 또 무엇보다 외동 아들을 떠나보냈다는 슬픔으로 쓰러져 있는 여동생을 지키고 있어야만 했단다. 그리고 그 후 나는 A를 비롯한 다른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날 A가 우리들에게 한 화분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릴 때부터 A의 조카가 좋아했던 꽃이 있었단다. 그래서 A는 조카가 비록 세상은 떠났지만 장례식을 치른 후 다가온 조카 생일날 생일 선물로 그 꽃을 담은 화분을 조카 방 창가에 세워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큰 나비 한 마리가 계속 그 꽃 주변을 빙빙 돌더라는 것이다. 그걸 보고 A는 자신의 여동생, 그러니까 조카의 엄마를 불렀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단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조카가 우리에게 인사를 하러 왔네. 분명 이 나비는 우연히 이 꽃으로 온 게 아니야. 왜냐면 이 꽃은 내 아들이 제일로 좋아했던 꽃이니까.
우리 보고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저 세상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기뻐해 줘라. 내가 슬퍼하면 내 아들도 저 세상에서 슬퍼할 테니까. 내 아들이 엄마한테 인사하러 왔네.